예, 안녕하세요. 21세기 최악의 난치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비만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그 주요 국가들 비만의 심각성,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진 보시면 태국 성녀들, 이분들 하루에 식사를 한 끼만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 성녀들의 48% 이상이 비만이고요. 비만인 성녀들 중에 42%가 고혈압에 신음한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토대로 제가 이들의 식습관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오전 6시경에 탁발을 하고요. 이게 결국 음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하고 탁발한 음식만 먹어야 하고 공양 음식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다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금식해야만 하고 이때는 음료만 마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 때문에 그 고칼로리 음식을 한 번에 폭식을 하고 12시 이후에 탄산음료를 과다를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칼로리 투입이 늘어나는 건데 운동량이 적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녀이기 때문에 비만이 된 것이 아니라 식습관, 생활 습관이 비만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음식을 먹는 것이지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음식 섭취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몸에 두 가지를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와 영양소입니다. 에너지와 영양소는 둘 다 필수 불가결한데 이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사람, 모든 분들에게 관심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제가 제가 정리한 이론적인 어떤 측면, 그 다음에 그 이론적인 걸 배경으로 토대로 제가 실천한 거,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100만 불 아니면 한 1억 불짜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생명체는 에너지와 영양소가 주기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있죠. 여기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에너지원은 오직 하나,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전기차의 에너지원은 전기이고요. 기름차 에너지원은 휘발유, 경유, LPG 이런 거 아닙니까? 수소차 에너지원은 수소이고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즉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즉 기름의 산화 과정으로 차를 구동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과 똑같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포도당을 태워서 즉 생명체 내에서 포도당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라고 말하는 이런 생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생체, 살아있는 생명체. 이 포도당은 최초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직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살아있는 녹색 식물이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원료로 해서 최초로 포도당을 합성해내는 겁니다. 합성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 식물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그 녹색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을 한다 이겁니다. 인간은 아직 포도당을 합성하는 기술, 다음 포도당을 원료로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하는 기술 이런 거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최초로 만든 포도당으로 생존하고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스스로 만들고요. 남는 포도당은 저장을 합니다. 남는 포도당을 저장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도당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식물이건 동물이건 남는 포도당을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모두 저장을 합니다. 자, 식물이 남는 포도당을 저장을 하는 게 이게 녹말입니다. 즉 탄수화물 덩어리죠. 지구상의 동물은 식물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이 탄수화물을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이것이 소화가 되면은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 포도당이 피에 녹으면 혈당이라 그러고 근육에 저장이 되면 글리코겐이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에너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육식 동물의 포도당 섭취 이게 궁금해질 수 있는데 고기의 근육 속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식물이 저장해 놓은 포도당을 음식으로 섭취하여 에너지원을 얻고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쉰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거 포도당을 태워서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당을 태운다는 것은 세포 속에서 포도당의 산화 과정을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태운다는 게 산소하고 결합시킨다, 그 산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원료로 해서 각자 자신의 형태에 맞는, 즉 사람은 사람에게, 개는 개에게, 소는 소에게 맞는 그런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하는 것, 즉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포도당이라는 원료는 동일하지만 상추는 상추의 단백질과 지방을 만들고요. 사람은 사람의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설계해 놓으신 그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지 덩어리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깨닫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깨달은 겁니다. 가령 고기를 먹이면요,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식으로 먹은 고기는요, 소화가 돼서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이런 걸로 흡수될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요, 사자가 먹으면 사자의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으로 생존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한 이후에 남는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은 에너지 원천이기에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마치 돈을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저축하듯이, 또 자동차에서 기름, 그 자동차 운행 다 하고 나서 기름 남는다고 그거 버립니까? 안 버리고 저장하잖아요. 같은 원리로 포도당이 사용하고 남으면, 즉 섭취한 칼로리가 사용한 칼로리보다 많으면, 자 여기서 포도당은 에너지원은 칼로리 이렇게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당 이퀄 에너지원 이퀄 칼로리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사용하고 남았다는 것은 섭취한 칼로리가 내가 사용한 칼로리보다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칼로리는 반드시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 수단이 바로 그 유명한 중성지방이라는 겁니다. 지방으로 바꾸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저장을 하는데, 네? 간에도 저장하고요. 네? 다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내장의 공간에 저장하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장이 많이 쌓이게 되고요, 지방이. 이게 내장 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뱃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가령 탄수화물을 먹으면 소화되어서 포도당으로 흡수되고, 또 단백질은 소화돼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고, 지방은 소화돼서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이렇게 흡수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포도당을 원료로 단백질, 지방을 합성할 때도 먼저 아미노산, 지방산 이렇게 다 합성한 후에 순차로 필요한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합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 지방산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거가 정확한 내용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필수 아미노산의 이름, 필수 지방산의 이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네?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이 섭취를 위해서 육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육식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품질 좋은 현미, 잡곡, 콩, 견과류, 각종 채소, 각종 과일 이것만 골고루 기분 좋게 즐기다 보면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충분하게 섭취가 된다 이겁니다. 단 너무 많이 섭취하면 해롭다 이겁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과식은 해롭잖아요. 지금까지는 에너지원과 단백질, 지방 이거 합성에 대한 것이었고요. 다음에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영양소라면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 비타민, 무기염류 이런 거 다 포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도 현미라는 것은 도정하지 않은 쌀이잖아요. 통곡류, 가령 밀의 껍질만 벗긴 것 이걸 통밀이라고 하죠. 즉 도정을 해버리면은 영양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멍청한 짓입니다. 멍청한 짓이고 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 통곡류, 각종 잡곡들, 콩, 채소, 과일, 견과류 등등 매우 다양하게 골고루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주의하면서 신나게 즐기면은 이런 영양소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다 섭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비타민 D만은 피부의 콜레스테롤에 자외선이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서 야외에서 신나게 놀다 보면은 저절로 만들어져서 체내에 저장이 된다 이런 겁니다. 비타민 D는. 그래서 사람도 식물도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실비실 하다가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도 식물도 햇빛을 쬐지 않으면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비실비실 한다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제 비만병의 원인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비만이 뭡니까? 과체중이고요. 살찌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포도당 이퀄 에너지원 이퀄 칼로리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과체중의 본질은 우리 몸이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보다 즉 하루에 필요한 포도당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포도당은 사용하고 남는 것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고 반드시 저장을 하고요. 그 수단이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비만병의 본질은 중성지방의 증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음식 섭취 줄이고요. 칼로리 소모 늘리는 것, 즉 운동하는 것뿐입니다. 한마디로 소식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섭취하면 이거는 저장을 하지 않고요. 버리게 됩니다. 과잉 단백질을 몸 안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성인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요. 소화기관이 죽 짜고 소화시키고 배출기관이 죽 짜고 몸 밖으로 갖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멍청한 아주 우리 몸을 혹사하는 정말 소화기관들, 배출기관들 볼 때는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기는 많이 먹어봤자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몸을 혹사시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소식하고 운동을 하되 영양소는 부족 없이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게 핵심이겠죠. 여기서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품질 좋은 양질의 탄수화물이 있고 품질이 나쁜 쓰레기 같은 탄수화물이 있다 이런 겁니다. 품질 좋은 탄수화물이 바로 현미나 통곡류, 도정을 하지 않은 곡식이 가장 좋다 이런 겁니다. 도정을 하면은 영양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품질이 나쁜 쓰레기 같은 탄수화물이 뭐겠습니까? 백미죠 뭐. 백미입니다. 그 다음에 라면 만드는 거는 밀가루 같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은 탄수화물 먹을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배부르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살은 찌는데 영양소는 결핍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잡곡이나 콩류, 제철 과일, 신선한 채소, 신선한 견과류 이것들 과식하지 말고 적절하게 골고루 소식하면서 즐기다 보면 영양소 부족 없이 적절하게 칼로리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육식의 위험성을 제가 스타디한 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공유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음식으로서 육식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죄악도 아니고요. 그래서 육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육식을 하면 해로운 것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2015년 5월 15일에서 제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그때 제가 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도 등산을 아주 매우 좋아하고 열심히 하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많은 그런 나름대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고민한 결과 스스로 결단을 하고 그 이후 5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일체의 고기, 일체의 생선, 일체의 우유, 일체의 계란 그래서 제가 고생우계 이렇게 말하는데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을 지금 거의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우유, 즉 소젓 아닙니까? 저는 소젓이 제일 더러운 음식이라고 딱 생각해서 그래서 그 이후로 우유 한 방울도 먹은 적이 없고요. 우유가 들어간 일체의 빵 안 먹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빵이라고 해도 저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아이스크림, 뭐 베이킨스 라빈스 뭐 아무리 좋은 아이스크림 그냥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오히려 식습관 혁명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그전에 저는 당연히 완벽한 잡식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대략 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또 깊은 그런 묵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리한 것들이 위에서 소개한 것이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육식의 한번 위험성을 정리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백질 과잉 섭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물론 이거 자료 찾아보면 금방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비유로 성인의 경우 매일 필요한 단백질의 양의 대략 5배 이상을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섭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백질 과잉 섭취라는 거죠. 과잉 섭취한 단백질은 일단 소화 흡수된 후에 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볼 때 아주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고기를 먹으면요. 가령 대표적으로 우유를 마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유가 뭡니까? 액체 상태의 소고기잖아요. 액상 소고기 아닙니까? 우유. 그러면 사람의 체액이 산성화된다는 겁니다. 체액은 약 알칼리 상태가 되어야 세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성화되면은 거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산을 중화시키려면 알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알칼리 성분 제일 만만한 게 칼슘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뼈에 축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유 마시면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뼈에서 칼슘 녹아 나오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매우 강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유회사 다국적 기업도 많죠. 반대 로비가 치열하겠죠. 돈 내는 자는 공명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식품영양학과 뭐 박사네 교수네 뭐 돈만 주면은 우유회사가 원하는 연구 결과를 제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인간의 칼슘 대사 과정 매우 복잡하고요. 개인차가 엄청 많겠죠. 제가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칼슘은 바로 배출되기보다는 재흡수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칼슘의 재흡수 과정에서 비타민 D가 또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을 즐기더라도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과 결핍인 사람들의 효과가 다 다를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차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고기는 본질적으로 더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본질적으로 성장 촉진제, 항생제, 각종 세균으로 범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날 육식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위해서 고기라는 것, 즉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송어나 광어나 이게 전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어 양식을 한다, 광어 양식을 한다 그러면 그 전부 그 송어, 광어 그 똥물, 오줌물 속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 다음에 이것들은 상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키워서 병들기 전에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업자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을 하니까 병에 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항생제 사용 일상화되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 고기에 축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병 들기 전에 빨리 키워서 돈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빨리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 촉진제, 즉 호르몬제 마구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고기에 축적될 겁니다. 이게 모두 해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세균 범벅이라는 거,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고기, 깨끗한 우유, 프레시 밀크 이렇게 선전하고 할 때 그거는 각종 살균 처리하고 그 유통 시스템 이런 것들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률이 정하는 그런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그런 각종 기준은 충족을 하겠죠. 그러나 그 깨끗한 고기, 신선한 고기 광고를 하지만 설사 그 유통 시스템의 위생 관리가 완벽하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거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식품 산업의 그 유통 시스템 위생 관리 상당히 완벽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걸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무슨 뜻이냐?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설계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아무리 우수하고 완벽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입력되는 데이터가 쓰레기라면은 출력되는 데이터도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석 결과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도 완벽해야 되고 투입되는 인풋, 입력 데이터도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완벽한 위생관리 시스템에 입력되는 그 원재료가 원천적으로 항생제, 성장촉진제 이런 거, 또 세균 범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세균 같은 이런 거는 걸러진다 하더라도 항생제나 성장촉진제 이거는 어떻게 걸러내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에 다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 원리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 식습관을 흔히들 비건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만 4년 지났고 5년째 이제 실천 중인데 결론적으로 육식을 안 해도 이 몸 컨디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그 건강검진 하면은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거 제가 비건식 그 영상을 지난 초에 4월인가 5월경에 3회분으로 별도로 나누어서 지금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과 내용은 상당히 다른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 자신이 바로 이게 비건식의 산 증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1세기 최대의 난치병이 비만병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암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만병 예방 치료하는 그 방법은 비건식을 중심으로 소식하면서 운동하는 거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이런 비만병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